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2003년 9월 11일 중국 수저우의 병원으로 한 여성이 급히 실려왔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여서 의료진은 곧바로 응급처치에 나섰지만 그녀는 끝내 숨을 거두고 맙니다. 처음에 공식적인 사인은 급성 심장마비로 기록되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부모는 딸의 죽음에 석연치 않은 점이 많다고 의심했습니다. 결국 부모의 강력한 요구로 시신에 대한 부검이 진행되었고 곧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졌죠. 사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케타민에 의한 독살이었던 겁니다. 그녀에게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망한 여성은 30대 중반의 전업주부 구수였습니다. 그녀는 의학자 집안의 외동딸이었어요. 아버지 구수령 교수는 대학병원에서 외과 교수로 재직하며 의료계에서도 손꼽히는 인물이었고요. 어머니는 조용한 성품의 전업주부로 딸을 정성스럽게 길렀습니다. 구수는 아버지의 소개로 남편을 만났는데요. 남편은 당시 36살의 추샤오창으로 그 역시 의사였습니다. 추샤오창은 중국 장수성 수저우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가난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로지 공부만이 자신을 구해줄 거라고 믿었죠. 머리도 비상했던 그는 학창시절 내내 반 1등을 도맡는 수재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의대 진학을 목표로 삼았고 결국 난징 의과대학에 합격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의사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의 곁에는 오랫동안 함께해준 여자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녀는 남자친구 추샤오창보다 먼저 사회에 나가 교사로 일을 하며 안정된 삶을 꾸렸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지만 남자친구는 아직 의사로서 자리를 잡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추샤오창은 그녀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모습으로 결혼을 하자면서요. 아직 자신의 커리어에 만족하지 못한 그로서는 어쩌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여자친구는 그의 말을 믿고 묵묵히 기다려줬어요.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끝에 그는 마침내 의사 면허를 취득했고 인턴 생활을 시작하며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죠. 그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환자들을 대했고 선배들 사이에서도 좋은 평판을 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무렵에 근무하던 병원에서 구수령 교수의 눈에 들게 돼요. 외과의 권위자로 까다롭기로 유명한 그는 추샤오창의 학구적이고 책임감 강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구 교수는 그를 따로 불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 시간 날 때 내 수술실 한번 와보겠나? 그 제안은 이 추샤오창에게 너무도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그는 교수의 연구에 함께 참여하며 논문 자료를 정리하고 직접 수술을 지켜보며 노하우를 익혔어요. 구수령은 단지 의학적인 조언을 넘어서 개인적으로도 그에게 각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집으로 초대해서 가족들에게 소개시켜주기도 했죠. 그렇게 구 교수의 집에 오가던 추샤오창은 어느새 그 집안의 익숙한 손님이 되었고 교수의 딸 구수의 눈에도 점점 특별한 존재로 비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연애 경험 한 번 없이 자라온 순수한 여성이었는데요.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의 그녀는 병원과 아버지의 권위 아래에서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고 또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이 다정함을 받아본 적이 드물었어요. 그럼 그녀에게 추샤오창은 다정하고 배려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를 들어주고 작은 부탁에도 성심껏 도와주는 그의 모습에 구수는 그를 사랑하게 됩니다. 반면 이 추샤오창의 마음은 달랐습니다. 그의 눈에 구수는 그저 평범한 외모에 특별할 것 없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배경은 달랐어요. 구수와 결혼을 한다면 추샤오창에 있어 이상적인 미래를 실현시켜줄 완벽한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명망 높은 의학 교수의 외동딸의 사회적 지위, 재력, 그리고 아버지인 구수령 교수를 통해 얻게 될 인맥. 상상만 해도 너무도 달콤했어요. 그는 자신만 결심하면 결혼은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구 교수 역시 자신을 좋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떡하지? 구수가 매력적이진 않은데. 그냥 눈 딱 감고 결혼해버려? 여기서 잠깐만요. 그에게는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잖아요. 네, 앞서 말씀드렸듯 어린 시절부터 묵묵히 믿어주고 기다려준 여성이 있어요. 물론 그녀를 떠올리면 당연히 단호하게 거절을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믿음을 지켜낼 만큼 좋은 남자가 아니었어요. 양심은 흔들렸지만 계산은 명확했죠. 결국 고민 끝에 구수와 결혼을 합니다. 결혼 후 추샤오창의 인생은 그가 오랫동안 꿈꾸었던 대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장인은 딸이 안정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참금으로 근교의 고급 별장을 선물했습니다. 부부는 넓고 조용한 별장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외출할 때마다 주위에 부러움을 샀죠. 장인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추샤오창은 큰 병원에 무난히 취업해서 의사로서 실력을 인정받으며 빠르게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제 막 절정으로 향하는 듯 했죠. 하지만 이 추샤오창은 그 삶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구수가 가져다준 지위와 안정, 화려한 외형 속에서도 그는 점점 숨이 막힐 듯한 답답함을 느꼈거든요. 아내는 많은 것을 안겨줬지만 그만큼 항상 다정한 남편이라는 역할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그 또한 노력을 했죠. 감사한 마음도 있었고 이 가정을 지키는 게 성공의 한 부분이라 여겼기 때문에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아내가 아닌 자신을 구속하는 조건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자극은 병원에서 찾아왔어요. 깔끔한 복장에 늘 자신을 존중하며 따르는 젊은 간호사들. 그들은 추샤오창을 존경받는 의사로 바라봤고 그런 시선은 그의 자존감을 자극했습니다. 결국 그는 자신이 의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병원의 간호사들과 여러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어요. 겉으로는 이 모범적인 가장이자 유능한 전문의였지만 이면에서는 쾌락과 욕망을 쫓는 이중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아내를 무시하고 외면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간호사들을 집으로 데려오기까지 했어요. 이런 충격적인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녀는 큰 배신감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분노 대신 침묵을 택했어요. 자신과 가족의 체면을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겼고 이혼이나 외도의 폭로는 자신을 파괴하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새로운 얼굴이 나타납니다. 막 대학을 졸업한 신입 간호사 장판. 추샤오창은 그녀를 처음 본 순간부터 노골적인 관심을 보였어요. 너무 예뻤거든요. 초과 근무가 있다며 집에도 가지 않고 매일같이 그녀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부와 지위를 갖춘 유능한 의사, 그리고 의대 교수의 사위라는 타이틀은 이제 막 사회에 첫 발을 디딘 장판에게 정말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유혹을 거절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너무 미숙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은밀한 관계로 얽히게 되죠. 처음에 추샤오창에게 장판은 그저 다른 간호사들과 마찬가지로 가벼운 일탈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상황은 달라졌어요. 점점 장판에게 빠져들었고 그녀 역시 단순한 상간녀의 위치에 머무르고 싶지 않았습니다. 장판은 언젠가부터 부부로서의 삶을 꿈꾸기 시작했고 추샤오창에게 이혼을 요구하게 이릅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혼은 결국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는 구수와의 결혼을 통해 이미 모든 것을 손에 놓고 있었습니다. 부유한 처가의 전폭적인 지원, 안정된 병원 자리, 그리고 사회적인 평판.
그 모든 걸 스스로 포기하는 일은 결코 쉬운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딜레마에 빠진 건 사실이지만 하나만큼은 분명했습니다. 장파는 지금 그의 진짜 감정이었고 구수는 그저 끝난 계산의 결과일 뿐이라는 걸요. 한편 구수 역시 이전까지는 남편이 잠깐의 일탈을 하는 정도구나 생각을 하고 상황을 외면해 왔지만 이번에는 그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신체적 이상 증상을 겪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한 어지러움과 메스꺼움이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겠거니 생각을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죠. 하지만 몸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병원을 찾아 정밀 검진을 받았지만 돌아오는 진단은 애매하기만 했어요. 혈액순환 장애나 경미한 호흡기 이상일 수 있다라는 말뿐 뚜렷한 원인도 명확한 치료법도 제시되지 않았죠. 이상 증세는 빈도와 강도가 점차 심해졌는데요. 처음에는 며칠에 한 번이었던 증상이 이제는 거의 매일 밤 가슴이 두근거리고 숨이 막힐 듯한 고통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린 지 1년이 넘은 어느 날 밤, 구수는 갑작스럽게 쇼크를 일으키며 쓰러졌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히 건강 이상으로 볼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딸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으로 달려온 구 교수는 직접 진료에 나섰습니다. 의사이자 아버지로서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 애썼고 다행히 구수는 기적처럼 의식을 되찾았죠.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정체를 알 수 없는 병에 시달리며 병원을 들락날락하는 일이 계속되었어요. 치료를 받아도 증세는 반복되었고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채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2003년 어느 아침, 구수는 이 남편이 직접 내려준 커피 한 잔을 건네받았습니다. 평소처럼 아무런 의심 없이 그것을 마셨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가 극심한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그대로 쓰러지는 거예요.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어요. 의료진의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끝내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2003년 9월 11일 처음 이상 증세가 시작되고 정확히 2년째가 되는 날 구수는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녀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딸을 오랫동안 지켜온 아버지의 눈에 너무나도 부자연스러웠습니다. 구 교수는 슬픔을 억누르며 조용히 말했어요. 부검을 하자꾸나. 중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시신 훼손을 꺼리는 장례 문화로 인해 가족이 부검을 선호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원인 불명의 죽음이 발생한 경우에는 진실을 밝혀내기 위해 부검이 관례처럼 시행됩니다. 그런데 예상치 않게 샤위 추샤오창이 완강히 거부하는 거예요. 부검을 하면 장기 하나하나를 다 건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냥 구수가 조용히 잠들게 해요. 라면서요. 그는 슬픔에 젖은 듯한 목소리로 고통을 견디는 유족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구 교수는 부검을 강행했고 결과는 단 하나의 단어로 모든 의문을 꿰뚫었습니다. 바로 구수의 체내에서는 정상 범위를 한참 넘는 양의 케타민이 검출된 거예요. 사실 이건 마취 전문의가 아니면 다를 수 없는 약물입니다. 그런 약물이 그것도 치명적인 농도로 그녀의 몸에서 발견된 건데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투약했다는 거죠. 사건은 명백한 계획적 살인사건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케타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의료 현장에서 주로 수면 마취제로 사용되는 전문 의약품입니다. 무색무취에다가 소량으로도 강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부검을 하지 않으면 중독 사실조차 파악하기 어려운 약물이에요. 그래서 부검 결과가 나오자마자 수사당국은 곧바로 용의자를 좁힐 수 있었죠. 구수가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2일 후 경찰은 부검 자료를 바탕으로 추샤오창을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던 그는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눈빛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하다고 믿었던 계획에 균열이 생기고 거짓말은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죠. 결국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은 추샤오창에게 두 얼굴을 허락했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자유롭게 마취제와 약품에 접근할 수 있었고 그 전문성을 가장 치명적인 방식으로 악용하기로 결심했던 거예요. 목적은 단 하나, 내연녀와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였죠. 그는 치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아내가 마시는 커피에 소량의 아질산 나트륨을 첨가하여 그녀의 건강이 서서히 무너지는 것처럼 꾸미기로요. 이 물질은 식품 첨가물로도 쓰이지만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호흡곤란, 저혈압을 유발합니다. 그래서 구수는 정체불명 증상에 시달린 거고 몇 번이나 병원을 찾았지만 의사들조차 명확한 병명을 내리지 못했던 거예요. 2003년 9월 11일 추샤오창은 마침내 마지막 계획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그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아내에게 커피를 건넸는데 이 안에는 치사량의 케타민이 타져 있었죠. 약물이 체내에 흡수되자 그녀는 고통을 호소하며 병원에 보내달라고 애원했지만 그는 아내를 무려 1시간 넘게 방치했습니다. 그 시간이 굉장히 치명적이었어요. 결국 그녀는 호흡이 멈춘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고 끝내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초기 증상이 원인이었던 아질산 나트륨은 시간이 지나며 체내에서 배출되어서 구수의 건강에 직접적인 치명상은 남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약물로 건강을 악화시킨 후 치명적인 케타민으로 끝을 맺는 것이 추샤오창의 정교한 살인 시나리오였던 겁니다. 더구나 병원 측에서 약물 반출 기록이나 의심 정황을 조기에 파악을 했더라면 그는 결코 아내에게 독극물을 투약할 기회를 갖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결국 모든 범행을 자백했고 2004년 1월 법원은 추샤오창에게 사형을 선고했어요. 그는 곧바로 항소했지만 판결은 번복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욕망은 수많은 사람의 신뢰와 삶을 파괴했고 무엇보다도 한 여성의 인생을 비극적으로 끝내버렸습니다. 그가 쫓았던 성공은 결국 진심이 아닌 계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고 결국 모든 것을 잃은 채 사형수라는 이름으로 끝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은 사랑 없는 결혼, 권력과 욕망에 대한 집착, 그리고 의료인의 윤리라는 문제를 다시 한번 사회에 던졌습니다. 무엇보다도 아무리 완벽하게 짜인 계획이라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교훈을 남긴 것 같네요.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달리아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떠오르는 사건들이 두세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만큼 정말 많이 일어나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2008년 11월 20일 미국 뉴욕시 세네카 카운티의 한 911 센터에서 한 여성의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옵니다. 제 아들이 지금 트럭에 깔렸어요. 빨리 좀 와주세요. 미친 듯이 소리쳤죠. 도움을 요청한 사람은 신디 칼슨. 그녀의 신고를 받은 구급대원들은 즉시 현장에 출동했지만 안타깝게도 이미 아들은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아버지 칼카스는 자신과 아내가 장례식에 갈 일이 있어서 함께 외출을 했었는데 그 사이 아들이 트럭을 수리하다가 사고가 난 것 같다고 말했죠. 그래서 구급대원들은 단순 사고사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사건으로 아버지 칼은 아들 리바이의 사망보험금 하나로 9억 3천만 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리바이의 사망 소식을 들은 가족들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리바이의 할머니 알린 멜처는 이 죽음이 단순 사고가 아님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에 빠졌다가 이내 칼이 리바이를 죽인 것 같다고 말해요. 그녀가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17년 전 발생한
한 화재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980년 칼은 크리스티나 멜처라는 여성을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요. 두 사람은 짧게 연애하고 바로 결혼에 골인을 했죠. 근데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녀의 결혼 생활이 순탄치 않았어요. 칼이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크리스티나를 가스라이팅하고 정신적으로 학대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녀의 지인들은 당연히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떨어져서 지내라, 집 나와서 지내라 이렇게 계속 설득을 했는데 그녀는 칼의 옆에 남기로 합니다. 왜냐고요? 당연히 아이들 때문이에요. 자신의 새 아이, 에린, 케이티, 그리고 리바이를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일이 터지고 맙니다. 1991년 12월 31일 오후 2시 캘리포니아 머피스의 한 주택에서 검은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예요. 바로 칼슨네였습니다. 가장 먼저 화재를 눈치챈 크리스티나는 불이야! 라고 외쳤고 아내의 비명소리를 들은 칼은 새 아이를 데리고 급히 집 밖으로 나왔어요. 몇 분 뒤 소방대원들이 현장에 도착해서 불길을 잡으려고 했지만 화염이 너무 심하니까 쉽지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결국 크리스티나는 사망한 채로 발견되죠. 여기서 그녀가 발견된 장소가 화장실이었어요. 화장실의 창문이 나무판으로 막혀 있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근데 사건을 계속 알아보니까 이상한 게 많아도 너무 많아요. 칼이 아이들을 대피시킨 후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소방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그냥 멀뚱히 서서 이렇게 바라보고만 있었대요. 소방관들 또한 현장을 보면서 화재 원인을 조사해봤는데 이게 단순 사고라고 생각되진 않았고요. 왜냐면 현장은 강한 등유 냄새도 났고 불이 크리스티나가 사망한 화장실 바로 앞에서 발생한 것도 이상했거든요. 하지만 칼은 그저 사고일 뿐이라는데요. 그는 우연히 크리스티나가 3일 전 욕실 창문을 깨서 창문을 나무 판자로 막아둔 거였고 등유를 난로에 넣기 위해서 복도에 뒀었는데 우연히 고양이가 쳐서 카페트 위에 등유가 쏟아졌고 하필 이 카페트 옆에 망가진 전등이 있어서 아주 우연히 불이 났다는 설명이었죠. 말도 안 되는 이유들을 대면서 크리스티나의 사망이 사고라고 주장한 칼은 이후 더욱 수상한 행적을 보여줬습니다. 크리스티나의 사망 소식을 전해 듣고 온 가족들에게 크리스티나 바삭바삭해져서 볼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죽은 아내에 대해서 바삭해졌다? 이 표현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은데요. 당연히 크리스티나 가족들도 이 표현을 듣고 큰 충격을 받았죠. 심지어 칼은 화재 바로 다음 날 아이들을 데리고 갑자기 이사를 가겠다면서 아내의 장례도 묘비도 세워주지 않고 떠나버렸습니다. 크리스티나 가족들은 그녀의 사망이 칼의 계획적인 살인임을 확신했어요. 그를 의심한 사람은 크리스티나의 가족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도 집에 누군가가 고의적으로 불을 지른 거라고 판단했죠. 근데 이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요. 크리스티나 보험사에서도 상황이 의심스러워서 자체적인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그녀가 사망하기 19일 전에 약 2억 6천만 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돼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녀의 사망과 칼을 연결시킬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부검 결과 폐에서 그을음이 발견돼서 화재로 인해 사망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녀가 화재로 인해 사망한 건 맞지만 방화를 저지르고 크리스티나를 가둔 증거가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들은 크리스티나가 화재 전에 남편으로 인해 무력화된 상태로 화장실에 방치되어 있다가 화재로 사망했을 가능성을 시사했죠. 하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으로 크리스티나 사건은 화재로 인한 사고사로 판정이 됩니다. 결국 칼은 이 사건으로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게 되고요. 크리스티나 사망에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다름 아닌 그녀의 아이들이었는데요. 아이들은 어머니의 죽음이 아버지 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리바이는 이를 더 확신했죠.
왜냐하면 리바이는 화재 당시 어머니가 살려달라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는데 아버지는 그냥 불타는 집을 이렇게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엄마가 천국 갔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좀 충격적인데요. 리바이와 칼의 갈등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나면서 심해졌고 이전에 아내에게 향했던 그 폭력이 이제는 리바이에게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크리스티나 사망 후 칼스는 신디를 만나 재혼을 하면서 칼과 리바이는 서로 의절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긴 시간 동안 리바이는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았어요. 하지만 이른 나이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두 딸을 키우기 위해 아버지인 칼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리바이는 딸들을 위해서 아버지와 사이가 좋아지려고 많은 노력을 해요. 선물도 사주고 대화도 많이 걸고 장난도 치고 친해지려고요. 이걸 지켜본 신디는 둘 사이가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언뜻 보면 고요했던 두 사람의 관계는 사실 폭풍의 눈이었습니다. 리바이 사망 이후 신디의 삶은 피폐해졌어요. 트럭에 깔려서 사망한 모습을 직접 목격한 것도 정말 크지만 더 충격적인 건 리바이의 죽음이 남편인 칼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신디는 공황 발작을 일으킬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녀가 칼을 의심하게 된 이유는 뭘까요? 바로 리바이 사망 당시의 행적들 때문이에요. 그가 사망하기 17일 전 칼의 설득으로 리바이는 갑자기 사망보험에 가입을 했었고요. 심지어 사망 시 보험금의 수령자가 리바이 자신의 딸들이 아닌 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신디는 그가 사망 시 자신의 전 재산을 칼 앞으로 해놨다는 것도 알게 됩니다. 칼이 리바이를 설득을 했는지 협박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상하긴 하죠. 칼은 리바이 사건 이전에도 이상할 정도로 여러 차례 사고에 휘말렸는데요. 그때마다 거액의 보험금을 수령했습니다. 또 한 번은 마구간에서 화재가 발생해서 약 1억 5천만 원의 보험금을 수령하기도 했고요. 칼에 대한 의심이 쌓여가던 신디는 그의 뒷조사를 탐정에게 의뢰하게 되는데 여기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바로 칼이 신디의 이름으로 16억 원 상당의 사망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에요. 또 보험금을 내기 위해서 리바이의 사망보험금을 이용했다는 사실도 함께 알게 되죠. 신디는 리바이 다음으로 타깃이 자신이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신디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리바이 사망 사건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했고 부검 결과 리바이가 칼이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이 밝혀지게 돼요. 근데 크리스티나 사건에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했잖아요. 그래서 경찰들은 신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신디는 너무 무섭지만 결국 진실을 밝히기 위해 칼과 마주하기로 하죠. 2012년 11월, 신디는 칼과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녹음기를 숨기고 칼에게 물어요. 도대체 리바이 죽음에 대한 진실이 뭐야? 신디의 집요하고 끈질긴 요청에 결국 칼은 대답을 합니다. 사실 장례식장에 가기 전에 리바이가 트럭에 깔려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자신은 모든 광경을 봤지만 그저 기다리면서 상황을 이용한 것뿐이래요. 그러면서 리바이를 죽게 내버려 둔 건 맞지만 단지 그건 사고였다고요. 그렇게 신디의 활약으로 칼은 리바이에 대한 살인 및 보험 사기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되면서도 칼은 살인이 아닌 사고였다면서 억울하다는데요. 계속된 경찰 조사에 그는 보험 사기 사건에 대한 감면을 조건으로 결국 모든 진실을 털어놓게 되죠. 상황은 이랬습니다. 칼은 리바이를 죽이기 위해 차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차고지로 리바이를 데리고 갔어요. 트럭은 앞바퀴가 빠진 채 유압잭 위에 흔들거리면서 올려져 있었고 트럭을 지탱할 만한 안전블록은 존재하지 않았죠. 트럭은 위태로운 모습이었지만 리바이는 큰 의심을 하지 않은 채 트럭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리바이가 완전히 들어간 순간 칼은 트럭 앞좌석으로 뛰어 올랐어요. 그래서 트럭이 균형을 잃고 리바이 몸 위로 떨어지면서
그가 막 살려달라고 소리를 쳤죠. 근데 칼이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리바이가 막 비명을 질렀잖아요. 이 소리를 덮으려고 그 라디오 볼륨 소리를 최대한 높이고 리바이의 숨이 끊어지길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리바이가 사망한 걸 확인하고 태연하게 신디와 장례식장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칼은 자신이 알리바이를 꾸미기 위해서 신디를 데리고 차고지로 간 거고요. 그리고는 함께 리바이의 시신을 확인하고 충격받은 척 연기하면서 신디에게 신고 전화를 재촉했던 거였습니다. 2013년 11월, 칼은 리바이 살인에 대한 2급 살인죄를 판결받아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크리스티나 살인사건에 대해 딸이 물었는데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네 엄마 죽은 지 22년이 지났는데 경찰들이 아직도 못 잡았지 않니? 앞으로 변하는 건 없어. 죄책감도 반성의 기미도 전혀 없었습니다. 칼은 크리스티나 사건을 완전 범죄라고 생각하면서 자만했어요. 하지만 리바이의 죽음은 도화선이 되어 크리스티나 사건의 재조사를 촉발했고 2012년 12월 검찰은 크리스티나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공식적으로 승인했습니다. 놀랍게도 캘리포니아 한 수사관은 크리스티나 사건에 대한 모든 기록들의 복사본을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보관된 증거들의 도움으로 추가 증거들을 확보하면서 보험금을 노린 칼의 범행임을 드러나게 되죠. 경찰 조사 중 칼의 끔찍한 계획이 한 개 더 드러나게 되는데 칼 다음으로 범행 대상이 신디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리바이의 어린 두 딸이었습니다. 칼은 이를 위해 아이들 앞으로 거액의 사망보험을 가입해뒀어요. 그는 손녀들을 살해하고 아이들의 사망보험금 또한 싹 다 받아내려고 한 거죠. 다행히 리바이 사건이 늦지 않게 해결이 되면서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티나가 살해당한 지 29년이 지난 2020년 2월, 크리스티나 살인사건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칼은 1급 살인 판결을 받아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죠. 사고로 묻힐 뻔했던 크리스티나와 리바이 살인사건의 진실이 밝혀지게 돼서 정말 다행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갑작스럽게 질병이나 큰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때 보험금이 부담감을 덜어주는 장점이 있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부분을 돈에 눈이 먼 추악한 사람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수십 년간 반복되는 보험 사기 살인 사건,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런 사건이 생기지 않게 좋은 해결 방안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디바달리아였습니다.